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우연히 고양이 한 마리를 묘연이 닿아서 키우게 되었어요. 그 녀석은 아직 여러 그 의미로 저에게 있진 않고 좀 친해지는 중이긴 한데 작가들은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의 그 압박감 같은 것을 평소에도 되게 많이 느껴요. 동물들이랑은 그 언어를 뛰어넘어서 교감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딱 내어놓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닿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심히 그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대신 생각하고 해서 언어 너머의 그 풍족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감 같은 것에 크게 좀 위로받지 않나 하는. 한국 문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가졌던 시선을 동물에게도 옮겨가면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지게 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가축으로서의 의미,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의지하고 위안되는 그러한 가족의 형태로서 새롭게 좀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옳지. 우리 하자. 어이, 공 떨어졌네. 내려와야지. 일단은 저부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에는 사람 자식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지라는 이해를 살짝 못했었는데 키워보니까 사람 이상으로 얘가 주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뭐 위로나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음이 많아지고 갱년기의 우울함도 많이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와 함께. 그 전 세계적인 비슷한 점이지만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1인 가구들이 새로운 가족의 형식으로 반려동물, 그러니까 다른 종과 함께 살기를 택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늘어난 거죠. 어질리티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는 스포츠예요.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은 반려생활이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반려견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 사람과 반려견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일단 그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에게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이제 저의 가족, 그리고 친구, 선생님 여러 가지 의미가 부각되어 있는 친구들이고요. 제 말을 알아듣는다면 그냥 건강하고 재밌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나랑 같이 재밌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자 이런 것들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더 바라는 건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이제 함께 지내왔었던 대표적인 반려동물들이죠. 물론 애정을 주고
굉장히 가족처럼 지내긴 하지만 지금만큼의 그런 소위 말하는 권리는 없었다고 봐요. 그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 넘어가는 그 시기, 초창기 시기에는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약간 신앙의 존재, 약간 숭배의 존재였어요. 벽화들을 보면은 사냥개로서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지키는 번견으로서의 역할도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이미 한 1500년 전 삼국시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롤을 가지고서 개들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영모화라고 해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이 많이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조선시대 때는 확실하게 지금과 거의 다르지 않은 주변에 많은 반려동물이 있었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김홍도의 삼공불환도라는 그림을 보면은 재밌는 거는 개와 닭이 마당에서 같이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데 한쪽에 보면은 사슴이 있고 또 한쪽에는 두루미가 있습니다. 두루미의 경우에는 그 선비들의 지조와 결계 같은 것들을 좀 잘 표현했던 동물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키웠던 걸로 봐서 좀 독특한 그런 문화였다고 할 수 있겠죠. 숙종 같은 경우도 이제 금덕이라고 하는 유기묘를 주어서 굉장히 애지중지했었고, 그 금덕이가 죽자 그 좀 시를 남길 정도로 굉장히 좀 마음을 많이 좀 기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덕이의 새끼인 금손이도 굉장히 잘 키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조선시대 문인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동물들을 반려 생명체로서의 동물로서 존중했다기보다는 일을 시키는 사역 동물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얘를 길들여서 쥐를 잡게 시킬까랄지, 아니면은 얘가 집을 잘 지키게 만들까,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그렇게 가치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통치 이념이었던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모에 대한 효성심을 동물에게 투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탐욕적이다, 그런 인간적인 성격들을 동물에게도 투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시원의 작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결이 많이 다르긴 하죠. 지금 사람들이 읽어도 굉장히 지금의 그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상에서 가족과 같이 여겼었던 그런 개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실제 그 동생 아우가 키우던 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면서 일종의 추도하고 애도하는 글이거든요. My youngest brother Chahan once had a dog. It was born in the 3rd month of 1843 and died in the 3rd month of 1850. The dog was as loyal to me as it was to Chahan. It would run around, and there wasn't a single moment it wasn't in my sights during the day or night. Sometimes it would wag its tail at my side as I walked with my cane. And sometimes it would crouch outside the window of my room, its ears hanging down. 실제로 이시원이 이 글을 쓰고 나서 이 개를 묻은 자리에 앞에서 이 글을 태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개 자체, 그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해서 그 존재와 어떻게 같이 살았었고, 그리고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슬픈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한 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다른 문인들의 작품이 인간이 개보다 우위에 있고 개는 인간에게 충직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쓰여진 반면에 개가 나에게 얼마나 충직했는지를 개의 죽음 이후에 회고하면서 애통해하고 내가 개를 보면서 배워야겠다는, 오히려 개가 나의 스승으로서 나에게 반성을 하게 하는 존재로서 등장을 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대에 그 개화기 들어서고 현대 소설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동물들이 나와 함께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이름을 붙이는 경향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Mr. Song grabbed the cat by its sides and lifted it high in the air. A smile hovered around his lips for the first time in months. So the cat became a part of the family. Spring came around. The cat had grown awfully big. Mr. Song had even given it a name, Inky. Inky was the only friend Mr. Song had now, and the only one he could really talk to.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주인집에서 이 송동이의 고양이를 목을 매서 죽이는 그런 비극으로 이 소설이 끝나게 돼요. 그 전까지의 동물, 특히 고양이는 쥐를 잡으라고 기르는 동물이고 쥐를 잡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고 나태한 이런 동물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1929년작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 까맹이는 현대소설에 나오는 반려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동물에게서 아무런 쓸모를 바라지 않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면은 그 까맹이를 얼으면서 논 사줄까 밭 사줄까 이렇게 오로지 그냥 마냥 귀여워하는 아끼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현대의 반려 생명체와 다르지 않은 오히려 그 효시가 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선 교수께서 이 작품을 그 한국의 현대 소설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반려동물이 등장한 첫 사례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 이전에 등장할 때는 그냥 뭐 까마귀 아니면 뱀 이런 식으로 그 종의 이름을 지칭해서 등장이 되었는데 이 작품에서 드디어 어떤 이름, 구체적인 이름, 고유명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게 이제 이름의 상징성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불쌍해서 그냥 밥을 주는 거거든요.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동네는 길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저 말고도 밥 주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편의점 앞에 거기에도 밥그릇이 여럿 있거든요. 고양이는 지금 당장 우리가 길거리를 나가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환경 안에서 유기묘와 유기견이 늘어나게 되었고 한국 문학 작가들은 버려진 것, 바깥으로 배제된 것, 사회적으로 억압된 것에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이들은 왜 이런 길이라는 가혹한 환경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고 길고양이들의 삶 또는 내가 실제로 기르는 반려묘의 삶을 소설로 말하는 작가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my life, I fought with humans for a bit of food and a roof over my head. It shames me to say I fought with them, for all I did
was get chased around. So it might be more correct to say that all my life I resented humans for the food I couldn't get, for the home I couldn't have. When it comes to survival, no one can say for sure what animal's survival matters the most. And yet, humans give the evil eye to whoever comes across their paths, as if only they are worthy of life. A world in which such creatures triumph, a chaotic, crude world, might as well be annihilated. 이 묘시생이라고 하는 작품은 2012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길고양이로서 이 한국의 사회에 특히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리얼하고 그리고 고양이라면 정말 이렇게 세상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관찰력으로 또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의 삶이 한국에서 특히 도시에서 구체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도 이 소설이 보여줍니다. 안아줄게 우리 함께 있자 괜찮을 거야 항상 불안해하는 너의 모습 너의 맘이 이 겨울의 눈빛에 나오는 화자는 극장에 매일 가서 거기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느 날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돼요. 그 극장에서. The director, born in Hyundai, lived there until several days after the accident. He was living with a dog at the time of the accident. He called the dog Moja, meaning hat, for the round spot on the head. The director took refuge with his dog at a friend's house in Junggu, Busan. Moja the dog began to whimper more than usual while sleeping. "I'm here, Moja," the director would say, rubbing the dog's belly. Hugging the whimpering dog close, the director wants to shower it with all the comfort in the world.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모종의 사고가 일어나서 전부 다 대피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 개가 사건 이후에 악몽을 꾸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 감독은 이 개가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재난 이후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이 그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 반려견 모자는 일상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재차 확인하는 대상물로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이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간과 또는 다른 모든 여타의 존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 동물들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경향입니다. 푸드는 제가 처음 키워보는 강아지인데요. 그래서인지 되게 폭넓은 의미로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몰랐던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는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동생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한 시인이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 강아지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너무 천진난만하고 어린이인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뭔가 심각하고 슬픔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닌, 시인들조차도 이 동물들, 특히 개들 앞에서는 자신의 가장 벌거벗은 어린이를 꺼내서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들이 주는 또 아름다움이 특별히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러면 개들이 나온 시를 모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들에게 헌시를 써보자. 어린 시절에 저를 스쳐간 개가 있었어요. 저는 그 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왜 그 개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Because that dog could be alive, just maybe. I stop every time I encounter a dog on the street. I think it looked like that. I think it was about this big. I think it was brown. I think it was spotted. I stand there and think about that dog. I just can't remember. I was 9 then, so that dog is probably dead.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어머니가 이제 한 마리를 얻어오신 거예요. 제 몸에 올라오는 것도 너무 그런 이질감이 저한테 그 유쾌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견뎌야 되는 시간이었고, 결국에는 한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때 제가 저하고 닿았던 그 감촉이 그때는 공포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개를 받아들였더라면 그 개는 완전히 다른 여생을 살다 갔겠지? 그 개라는 작품이 이 나 개 있음에 감사하고라는 책에 실렸는데요. 독자로서 읽기에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는 독특한 시인데, 그라는 형용어로 개가 이렇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정한 어떤 개를 지칭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 모든 생명들이 결국 연결되어 있고 차별 없이 서로가 존중하면서 살고 있는 세계를 꿈꿔본다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 years later, I got another dog. I no longer shuddered thinking that dog was alive, just maybe. But I kept crying because I thought this dog might die, just maybe. But this dog seemed to have no great interest in any of this. Its tail slapped the wood floor. Slap, slap. And then it opened its mouth wide in a yawn.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것이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애절한 마음과 또 약간 별개로 그 나와 무관하게 잘 사는 어떤 그런 활력 같은 게 또 있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단지 내 감정을 투사시켜서만 볼 존재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자기 활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존재. 이런 건강함 같은 것들도 같이 그려지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모든 개들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그 개에 대한 생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거부했던 그 개를 만날 수 없지만 그냥 다른 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것으로 오래전 그 개와 다시 어떤 마주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호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단순히 내가 키우는, 내가 함께 사는 뭐 반려동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 시들에서 보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동물과 살아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어서 읽는 사람들도 굉장히 여기에 그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반려의 의미가 가정을 벗어나서 이 지구상 전체로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독점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반려의 의미를 공생과 공존의 의미로 바꾸어서 확장시키는 작품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